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1대1 맞소 토론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후보들이 맞붙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탄핵의 강을 넘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느냐.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었는데 결국 후보들 간의 어떤 계엄과 탄핵을 놓고 가장 강하게 격돌하는 모습들이 어제 많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 프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봤는데요. 예. 저런 경선은 하면 할수록 손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 할수록 손해다. 네, 정말 예. 서로 제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저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경선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그 대선 때 경선들 보아도 당내 경선은 결국 상대를 깎아내려야 되니까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경선과 본선을 다 통틀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계엄과 탄핵, 이게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이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조기 대선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탄핵되고 파면되고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를 구도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또 정책 이슈 이렇게 나눈다면 가장 중요한 게 구도인데, 현재 구도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이슈,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진행될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마이너스 경선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진행될수록 어떤 후보들 간의 공방이 너무 거세지면서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그런 어떤 강하게 격돌하는 모습들 많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당대표로서 왜 계엄 막지 못했냐 이렇게 직격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는 제가 계엄 저지할 때 뭐 하고 계셨냐 이런 취지로 맞받았거든요.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 0으로 이 계엄은 잘못됐다,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 판결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잘했다라고 그냥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분한테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과할 생각이 없는 분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치 옹호하는 듯한도 아니죠. 그냥 옹호하는 분이 또 국민의힘의 후보라고 하는 것도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복이 역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역성장이 실은 굉장히 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왜 왔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괴이한 계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역성장에 온 거고, 그 역성장의 피해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수입업자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수입을 해야 되는 희생을, 막대한 희생을 했고, 환율, 주식 모두 다 피해를 봤잖아요. 그럼 국민께 엄청난 피해를 준 이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가 나라를 이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폭망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TV 토론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후보들 간의 어떤 입장차가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그런 평가도 있는데, 이 경선을 하는 와중에 윤희숙 전 의원, 지금 현 여의도 연구원장이시잖아요.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올바른 얘기를 한 거고, 본인도 출마했다가 황당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국정을 잘 못 운영하고, 총선 직전에도 대파값 논란이라든가 의사 논란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자신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이 패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뼈저리게 아는 분이 윤희숙
전 의원이라고 생각되고 저런 것들이 이미 넘어서서 사과는 과거에 하고 지금은 미래를 보여줘야 될 때인데 아직도 사과 그리고 사과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의 총체적 부실이고 앞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 해당 연설에 대해서 어떤 당과의 상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만 저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당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친윤계 내부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면 안 된다라는 불만들이 있었지만 공개적인 비판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이 연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번에는 또 탄핵 이후 치러진 두 번째 대선인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지금 국힘으로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예. 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당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막 확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야말로 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버리고 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확 떨어진 상황도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또 보수층 일부에서는 여전히 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거나 아니면 탄핵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많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그걸 매몰차게 또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선을 따지면 뭐 양쪽 그 당심 민심을 50대 50 반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당심에서 좀 불리하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윤 대통령 끌어안고 가자니 민심에서 불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당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또 처음부터 그랬고 뭐 탄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래도 이른바 중도층을 포함하는 포괄할 수 있는 그래 선거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런 쟁점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를 한다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후보들 간에 굉장히 입장차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열려있는 입장이었고요. 다른 후보들은 조금씩 바뀌더니 어제 와서는 전부 이제 단일화 빅텐트에 열려있다 이런 입장으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까?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위기의 그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빨리 대통령 나오시라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상황 이게 좀 정상은 아니죠.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이기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예. 그렇다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100%냐? 그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른바 빅텐트인데 이것도 참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뭐 한덕수든 김덕수든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다른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수층 내부에서 또 당원들 내부에서는 상당 정도로 그 한덕수 기대 대망론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 민심과 당심을 50대 50 반영하는 그 경선 과정에서 예. 당심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한덕수와 차출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바라는 보수층과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를 못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지금 빅텐트 성사 가능성 얘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나 그게 과연 본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지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가 나오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같이 짚어주셨는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 한덕수 논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후보 권한대행이 나와서 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뭔가 민주당 후보와 해볼 만하다라고 예. 한다면 정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지만 기대라도 좀 해보겠어요. 근데 그런 결과는 불가능하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정권 실패의 2인자잖아요.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이 계엄으로 파면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경제는 잘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도 폭망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뭐 트럼프를 만나보고 트럼프와 통화하고 뭔가 외교 협상 또 경제 협상 관세 협상 잘할 것처럼 하지만 3년간 못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잘해집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러는지 이해도 못하겠고요. 최소한 대선 관리자잖아요. 그러면 대선 관리를 하던가 정 나오고 싶어서 그러면 빨리 나오시던가 해야지. 관리하는 사람이 심판으로 뛰다가 갑자기 선수로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의 이 논란은 그냥 본인의 이름이 조금 더 알려질 뿐이지 좋은 의미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파면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한덕수 대행 면전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을 불러 세워서 면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냥 듣고 계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그 말을 그대로 한다면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거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본인의 정말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저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추경을 제출하는 그런 의미를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롱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저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저런 게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뭔가 좀 무서운가 보다. 이런 좀 존재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예.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요. 탈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이시고요. 또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신 거는 어떤 본인 존재감 드러내기에 어떤 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신데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오히려 출마 명분을 쌓아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원식 의장의 확실히 존재감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명분을 줬다. 명분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명분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뭐 우원식 의장의 쓴소리가 뭐 명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탄핵된 대통령의 친구 뭐 30년 집사라고 법률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안 됐죠. 본인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파면된 분의 지시를 받아서 임명한다? 저는 지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예. 대통령에 나오지 않을 거다. 아직도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원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대선 관리하고 은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선 후보들은요 일제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백 3단이나 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지방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광주, 전남, 메가시티라고 표현하는데 요 권역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전주에, 광주에 또 필요하면 호남의 그런 도시들에게 국토균형 발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굉장히 이 호남 표심 구애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하게 이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호남이 뭐 텃밭 아니겠습니까? 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요. 지지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뻔한 성부라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 좀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 민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호남이 지금 사실은 호남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국이 다 이재명 후보와 뭐 김동연, 김경수 후보 뭐 어떻게 승부가 어떻게 날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승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 당원들이 좀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뭐 투표를 독려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겼던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호남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기반 거기다가 플러스 호남의 또 투표율이 낮으면 영남이라든지 충청에 비해서 예. 투표율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낮으면 그것도 좀 이변으로 기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호남의 경우만 1박 2일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권리당원도 33%가 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텃밭에서 투표율이 낮다거나 또는 경쟁률이 낮게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90% 이상을 받았는데 호남에서만 80% 초반 이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호남에 아직도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겠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호남에서 더 열심히 뛰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호남은 특이한 게 항상 그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호남이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 호남을 좀 소외시킨다거나 또 뭔가 이 경쟁력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는 항상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투표율이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더 분발하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호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은 이후에 그 어떠한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호남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전략 투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당원들의 투표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나중에 추후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호남에 구애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호남에서의 득표율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 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뭐 거의 89% 거의 90%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참 이례적이고 정말 싱거운 그런 승부다. 하나만한 그런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는 몇 가지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호남의 그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투표율 자체가 얼마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분들이 뭐 당원들 포함해서 호남인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 특히 이제 영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이미 거쳐온 그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얼마 되느냐 하는 부분 첫 번째 관심사겠고 또 투표율이 얼마 될지 거기서 또 전체적인 득표율이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관심사거든요. 근데 지금 김경수 후보는 뭐 호남의 사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뭐 김동연 후보는 특별한 호남과의 지역적 어떤 뭐 인연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변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낙연 후보가 뭐 워낙 이낙연 후보 자체가 호남이 첫 무대 아니겠습니까? 예. 전남 지사를 지냈고 영광에서 그런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가 김경수, 김동연 후보 모두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뭐 걱정해야 할 뭐 그럴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른 두 후보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경수 후보는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독주를 호남이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김 후보가 차기 정치적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호남 민심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나머지 두 후보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호남 민심을 얻고 싶을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는 어렵다 할지라도 차기 대선에 나갔을 때 호남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경선을 통해서 다른 후보들이 얻는 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고요. 또 이런 토론회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신이 차별화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너무나도 압도적인 차이로 이렇게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자신의 차별화 전략,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경선 후보들의 세 번째 TV 토론이 오늘 TV조선을 통해 오늘 밤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